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반짝 한파로 깨끗하게 사라진 미세먼지가 주 후반부터 다시 찾아올 전망입니다. 특히 주말에는 바람이 약해지고 대기 정체가 심해지면서 미세먼지 농도도 더 짙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를 출시할 때 일정 기간 규제를 풀어주는 규제 샌드박스 제도가 오늘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빠르게 발전하는 ICT 분야에서 기술 혁신은 물론 기업 경쟁력 확보에도 큰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무심코 버리는 전자제품을 분해하고 다시 조립해볼 수 있는 전시가 열렸습니다. 전자기기의 작동 원리를 배우고 그 속에서 새로운 가치를 발견하며 아이들의 창의력도 키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17일 목요일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반짝 한파가 찾아오면서 미세먼지가 말끔히 걷혔습니다. 하지만 미세먼지는 오늘까지만 주춤하다 내일부터 다시 짙어질 전망입니다. 정혜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사상 최악의 미세먼지가 거짓말처럼 깨끗하게 사라졌습니다. 가시거리가 평소와 비슷한 15km 수준을 회복하면서 강 건너 건물은 물론 먼 산도 선명하게 보입니다. 초미세먼지가 관측일의 최고치를 기록하며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던 지난 14일과는 확연히 다른 모습입니다. 북서쪽에서 유입된 강한 찬바람이 미세먼지를 말끔히 씻어낸 겁니다. 자체 축적된 미세먼지에 중국 스모그 유입이 더해지면서 공기질이 최악으로 치달았습니다. 비상저감 대책은 상황이 더 악화되는 것을 억제할 뿐이고 결국 해결책은 자연, 한파와 강한 바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깨끗한 공기와 맑은 하늘은 하루 정도 더 이어지겠습니다. 17일은 국외 유입 농도 수준이 예상보다 낮을 것으로 예상되고 대기 확산이 원활하여 전국 대부분 지역이 보통 수준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주 후반부터는 다시 미세먼지가 고개를 들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주말에는 바람이 약해지며 대기 정체가 심화하고 중국발 스모그 유입 농도가 짙어지며 다시 미세먼지가 심해질 가능성이 큽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최근의 미세먼지 사태를 놓고 일부 언론과 정치권이 탈원전 정책을 주범으로 지목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시한 거의 유일한 근거는 현 정부 들어 석탄 발전량이 늘었다는 건데요. 실제로 영향을 미쳤는지 박기현 기자가 따져봤습니다.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미세먼지 사태를 악화시켰다. 이 주장의 근거는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석탄 화력 발전량이 늘었다는 겁니다. 아직 수치가 집계되지 않은 12월을 뺀 지난해 석탄 화력 발전량은 21만 9,477기가와트시. 현 정부가 출범하기 전인 2016년 그리고 2017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보면 소폭이나마 석탄 화력 발전량이 늘어난 건 맞습니다. 동시에 원전의 발전량은 줄었습니다. 그런데 이건 탈원전 정책과는 상관없고 경납 건물 부식 등으로 정비에 들어간 원전이 늘어났기 때문이라는 게 정부의 설명입니다. 하지만 반대 측에서는 정비를 명목으로 정부가 의도적으로 운행을 줄였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이 실제로 화력발전소에서 배출된 미세먼지 양에는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 환경부는 전국 석탄 발전소 굴뚝에 측정기를 설치해 미세먼지 배출량을 집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3년간 미세먼지 발생량은 꾸준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세먼지 저감 장치와 설비 고도화 등을 통해 오히려 미세먼지를 줄였다는 설명입니다. 또 국내 미세먼지 배출원 가운데 발전소가 차지하는 비중은 수도권에서 9%, 전국적으로 15% 정도입니다. 경유차와 각종 공장의 가동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2031년까지 원전 비중을 줄이면서 석탄 발전의 비중도 22.9%까지 줄인다는 계획입니다. 물론 이런 목표에도 불구하고 예상치 못한 여러 요인에 의해 석탄 발전량이 늘어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현 시점에서 탈원전 정책과 미세먼지 증가에 명확한 인과관계를 찾기는 힘들어 보입니다. YTN 박재입니다. 남반구인 호주는 요즘 섭씨 40도가 넘는 폭염이 3주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외신들은 호주에서 기록적인 무더위로 응급실을 찾는 사람들이 속출하고 당국에서는 폭염에 따른 화재와 철도 운행 차질을 우려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특히 남호주 지역의 경우 섭씨 48도가 넘는 뜨거운 날씨가 계속되면서 16명이 응급실을 찾았다고 보도했습니다. 앞서 남호주 당국은 고온에 따른 화재 발생 위험이 커졌다며 화재 위험 경보인 코드 레드를 발령했습니다. 호주의 뉴사우스 웨일스주 교통부는 폭염으로 선로가 휘게 되면 탈선 사고가 초래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열차 운행에 주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우주선 창어 4호의 달 뒷면 탐사를 총괄한 중국 우주과학자에게 미 항공우주국 나사의 과학자들이 도움을 요청했다고 중국과 홍콩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창어 4호 프로젝트를 총괄한 우 웨이런은 중국 관영 CCTV와의 인터뷰에서 최근 열린 국제회의에서 미국 나사의 과학자들이 통신중계위성 최차호의 수명을 연장하고 창어 4호에 미국 송신기를 장착할 수 있는지를 물어왔다고 말했습니다. 우 웨이런은 또 미국 과학자들이 자신들도 달 뒷면을 탐사할 경우 중국의 중계위성 최차호를 사용하고 싶다는 뜻을 나타냈다고 밝혔습니다. 오작교를 의미하는 최차호는 중국의 달 뒷면 탐사 프로젝트에서 활용 중인 통신 중계위성으로 달 뒷면과 지구를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순도가 높고 입자가 고른 그래핏 양자점을 제작하는 기술이 개발됐습니다. 그래핏 양자점은 반도체 나노 입자로 전류를 흘려주면 빛을 내는 효율이 높아 차세대 디스플레이 소재나 양자정보통신 기술 소재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울산과학기술원 연구팀은 질소와 붕소로 이루어진 물질 안에 그래핏 양자점을 규칙적으로 배열하는 기술을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그래핏 양자점은 흑연 덩어리를 물리적이나 화학적으로 얇게 벗겨내 만들었는데 이런 경우 불순물이 섞이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연구팀은 백금 입자가 배열된 판 위에 질소와 붕소로 이루어진 물질을 올린 뒤 메탄 기체 속에서 열 처리를 했더니 이런 문제가 해결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가 출시될 때까지 일정 기간 기존 규제를 면제 또는 유예해주는 규제 샌드박스 제도가 오늘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갑니다. 특히 ICT 분야처럼 기술 발전 속도가 빠른 산업은 이런 규제 완화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경쟁력을 키울 수 있습니다. 보도에 김현우 기자입니다. 가상의 환자가 의료용 캡슐 안에 누워 있습니다. 인공지능 기술을 통해 환자의 몸 상태가 자동으로 분석되고 무릎 수술을 진단합니다. 이후 원격 로봇 수술이 이루어집니다. 공상과학 영화에 나올 법한 이런 원격 의료는 5G 서비스가 상용화되면서 더욱 주목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는 아직 원격 의료 사업이 금지돼 있다 보니 전 시장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 때문에 규제에 막힌 국내 기업들이 해외로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네이버는 최근 소니와 손잡고 일본 원격 의료 시장에 진출했습니다. 고화질 고용량의 데이터 송수신이 가능한 5G 통신이 상용화되면서 드론이나 원격 의료, 자율주행 자동차 등이 미래 먹거리 분야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혁신적인 기술 발전과 함께 규제 혁신도 같은 속도로 이루어져야 경쟁력을 가진다고 지적합니다. 규제가 발목을 잡는 경우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규제 샌드박스 도입 등을 통해서 이 ICT 분야가 또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새로운 기술 개발, 또 새로운 어떤 비즈니스 창출 부분에 기여를 많이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5세대 이동통신 서비스는 오는 2026년까지 국내에서만 42조 원 규모로 성장이 예상됩니다. ICT 분야의 규제 완화가 반드시 시장에서의 성공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불필요한 규제를 걷어내고 새로운 기회를 얻는다면 그만큼 혁신 성장의 기회가 높아진다는 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YTN 김현우입니다.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출산한 산모 2,911명을 대상으로 한 첫 산후조리 실태 조사 결과 출산 후 6주 동안 이용한 장소는 산후조리원이라는 응답이 75.1%로 가장 많았습니다. 본인 집이 70.2%로 뒤를 이었고 친가 19.8%, 시가 2.4% 순이었습니다. 실제 머문 기간은 본인 집이 22.6일로 가장 길었고 산후조리원은 13.2일로 가장 짧았는데 비용 부담이 크기 때문으로 분석됐습니다.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이유는 육아에 시달리지 않고 조리할 수 있어서라는 응답이 많았고 가장 만족한 것은 모유 수유와 돌봄 교육으로 나타났습니다.
어렸을 때 전자제품에 대한 호기심으로 물건을 분해해본 경험 있으실 텐데요. 버려지는 전자제품을 분해하고 다시 조립해서 어린이들의 상상력을 키울 수 있는 전시가 마련됐습니다. 미세먼지 때문에 바깥 활동을 하기 꺼려지는 요즘인데 방학을 맞은 자녀들과 함께 실내에서 열리는 과학관 체험전 들러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이혜리 기자의 보도입니다. 눈을 보호할 안경을 쓰고 장갑까지 낀 어린이. 한 손엔 드라이버를 들고 CD 리더기를 분해하기 시작합니다. 과연 내부는 어떻게 생겼을까? 낯선 전자기기 내부를 난생 처음 들여다볼 생각에 표정이 사뭇 진지해집니다. 해보고 싶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왔는데 이게 해보니까 이상한 게 되게 많아서 신기했어요. 분해된 키보드 버튼 하나하나를 직접 만져보니 집에 있는 물건에 대한 소중함까지 느껴집니다. 물건들을 보니까 좀 아깝고 다시 쓰면 좋을 것 같고. 버려진 마우스와 키보드부터 냉장고와 세탁기까지 이번 전시에는 폐 전자제품 20여 가지가 사용됐습니다. 폐기된 물품을 재활용센터 등에서 들여와 세척한 뒤 체험에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분해 과정에서 창작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전자제품의 작동 원리도 배울 수 있습니다. 이미 만들어지고 포장된 것들을 사용하는 데 익숙해져 있는데 그것을 해체해서 분해를 하다 보면 실은 과거에서부터 계속 축적되어 온 과학기술이 어떤 부품의 형태로 다 녹아들어가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눈으로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되게 큰 체험의 기회가 되지 않을까. 분해된 부품들은 어린이들의 창의력과 만나 새로운 예술품으로 탄생하기도 합니다. 버려지는 전자제품의 새 가치를 발견하고 어린이들의 호기심을 키워줄 이번 체험전은 오는 27일까지 계속됩니다. YTN 사이언스 이혜리입니다. 꽃이 피면 벌이 날아들게 마련인데요. 이렇게 꽃주위를 날아다니는 벌에 센서를 부착해서 농장을 관리하는 기술이 등장했습니다. 어떤 모습인지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꽃 위를 자유롭게 날아다니는 꿀벌. 샛노란 빛깔의 털이 인상적인 호박벌인데요.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니 벌이 작은 배낭을 메고 있습니다. 몸통에 붙어있는 배낭은 다름 아닌 벌의 위치를 추적하고 온도와 습도, 조도를 감시하는 센서인데요. 무게는 약 102mg, 쌀 7알의 무게와 비슷한 수준으로 벌의 몸집을 고려해 설계됐습니다. 고성능 배낭 센서를 맨 벌이 농장 주위를 날아다니면 벌의 위치와 그 주변 환경을 분석할 수 있는 정보가 수집되는데요. 센서를 구동하기 위해 탑재된 배터리의 작동 시간도 무려 7시간에 달합니다. 계속 조종해야 하는 드론보다 훨씬 오래 비행하면서 필요한 정보를 간편하게 모을 수 있는 건데요. 수집된 정보는 인근 안테나의 전파를 이용해 무선으로 전송됩니다. 이 센서는 농장의 환경을 수시로 관리해야 하는 농가의 수고를 덜어주기 위해 개발됐는데요. 요즘 벌 개체 수가 계속 줄어서 걱정인데 이 센서를 활용해 벌의 생태를 분석한다면 벌을 위협하는 요인이 무엇인지 분석하는 역할도 톡톡히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숲이 가진 여러 가지 순기능들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최근에는 숲이 미세먼지 농도를 낮추는 데 효과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미세먼지를 줄이는 방법으로 숲이 대안이 되고 있는데요. 오늘 온에시 사이언스 투데이 주민피플 시간에는 국립산림과학원의 손정아 박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후도 많은 시청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